휴순을 위해 안락의자를 갖다 준 야간 근무원은 경박한 경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씩 웃으면서 물었다. 어디다 둘값이요? 가만히 앉아만 있는데 질리면 크리픈과 대화라도 나누시게. 딱 여기다가? 말씀만 하십시오. 휴수는 미소 지었다. 그 남자의 농담에 기분이 좋아질 만한 구석이 있었다면 그건 아마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그 덕분에 이곳이 바람하지 않는 평범한 분위기를 두를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직접 하지요. 고맙소. 바람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부터 알아내야겠군요. 이 아래에서는 통풍구를 못 찾으실걸요? 그럼 즐거운 밤 보내십시오. 필요하시면 전 위층에 있으니까요. 저놈들이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와 차갑고 끈끈한 손으로 목을 만지게 하지 마세요. 휴스는 소리내어 웃고 그 남자에게 인사를 했다. 생각보다 쉬웠다. 그는 플러시천을 씌운 육중한 안락의자를 중앙 통로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굴린 다음 일부러 부르데 박사 인형을 등지게 방향을 돌렸다. 뭔가 뚜렷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는 다른 인형들보다 부르데 박사가 훨씬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의자를 배치하느라 바쁜 동안은 마음이 편안해지다시피 했지만 안내인의 발소리가 잦아들고 깊은 정적이 엄습하자 그는 앞에 놓인 시련이 간단치가 않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흔들림 없는 어스레한 빛이 섬뜩할 정도로 인간과 흡사해서 꼼짝도 하지 않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는 점이 부자연스럽고 오싹하기까지 한 인형들의 열 사이로 떨어져 내렸다. 그는 숨쉬는 소리, 옷깃 스치는 소리, 군중들 위로 가장 깊은 정적이 떨어질 때라도 들을 수 있는 수많은 미세한 소리들이 그리웠다. 하지만 공기는 연못 바닥의 괴물처럼 정체되어 있었다. 방 안에는 커튼을 움직이거나 걸린 포장을 흔들거나 그림자를 일으킬 산들거림조차 없었다. 겨우 움직이는 거라곤 팔이나 다리를 들어 올릴 때마다 따라 움직이는 그림자뿐이었다. 눈이 닿는 곳은 모두 잠잠했고 귀에 들리는 것은 침묵밖에 없다. 바다 밑바닥이 분명 이렇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날 기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궁리했다. 그는 으스스한 형상들을 충분히 대담하게 직시했다. 놈들은 고작해야 밀랍 인형일 뿐이었다. 그는 그런 생각이 다른 생각을 압도하는 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런 생각조차도 뒤쪽에서 똑바로 그에게 향해 있을 부르데 박사의 밀랍 시선에서 느껴지는 불쾌감을 오래 막지는 못했다. 그 자그마한 프랑스인의 인형 눈은 그를 쫓아다니며 괴롭혔고 그는 뒤를 돌아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생각했다. 이런, 신경이 벌써 곤두서 있잖아. 내가 고개를 돌려 저 분장에 놓은 인형을 본다면 겁이 났다고 인정하는 꼴이 될 거야. 그러자 머릿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네가 무서워서 돌아보지 못할까 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두 개의 목소리는 잠시 동안 소리 없이 다투었고 마침내 휴스는 의자를 약간 돌려 뒤쪽을 쳐다보았다. 딱딱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서 있는 수많은 인형들 사이에서 그 무시무시한 작은 의사의 인형은 묘하게 두드러져 보였다. 어쩌면 한결같은 빗줄기 하나가 그 위로 바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휴스는 어느 악마 같은 솜씨의 장인이 밀랍으로 재현한 온화함의 풍자작 앞에서 움찔했고 고뇌스러운 한순간 인형과 눈을 마주치고 다시 반대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휴스는 도전조로 중얼거렸다. 녀석도 나머지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밀랍 인형에 지나지 않아. 다 밀랍 인형일 뿐이라고. 그래, 그들은 밀랍 인형일 뿐이었다. 그러나 밀랍 인형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어디에서 눈꽃만한 움직임도 보지 못했지만 몇 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문득 앞쪽에 있는 인형들의 미미한 변화가 있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예를 들어 크리프는 왼쪽으로 최소한
1도 정도는 돌아간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자기가 의자를 아까 위치에 딱 돌려놓지 않아서 일어난 착각일지도 모른다. 휴스는 그렇게 생각했다. 휴스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 무거운 물건을 들 때처럼 용기를 끌어모았다. 그는 한 명 이상의 신문 편집장이 한 말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비웃었다. 그런데 그놈들은 내게 상상력이 손톱만큼도 없다고 했단 말이지. 그는 숨을 죽여 속삭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공책을 꺼내어 재빨리 휘갈겨 썼다. 메모, 죽음 같은 정적과 인형들의 섬뜩한 정지가 바다 밑바닥에 있는 듯. 부르데 박사의 최면성 눈. 인형들은 내가 안 보는 사이에 움직이는 것 같다. 그는 갑자기 손가락을 낀 채 공책을 닫고 재빨리 아무렇게나 오른쪽 어깨 너머를 돌아보았다. 움직임을 보지도 움직이는 소리를 듣지도 못했지만 육감으로 어떤 움직임을 알아차린 것만 같았다. 그는 나 아니야 라고 말하듯 미소를 되돌려주는 리프로이의 활기 없는 표정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물론 리프로이가 아니었다. 아니, 다른 누구도 아니었다. 그의 신경과민이다. 그게 아니던가? 그의 관심이 다른 곳에 쏠린 사이에 크리픈이 또 움직인 건 아닌가? 저 조그만 놈은 믿을 수가 없다. 눈을 떼면 놈은 그 틈을 타서 자세를 바꾼다. 알고 보면 놈들은 다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의자에서 반쯤 몸을 일으켰다. 이건 별로 좋지 않았다. 가야겠다. 보지 않을 때 움직이는 밀랍 인형 무더기 따위와 함께 밤을 지새진 않을 것이다. 휴스는 다시 주저앉았다. 이건 지나치게 겁쟁이 같은 짓이었고 몹시 우스꽝스러웠다. 그것들은 그냥 밀랍 인형이고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생각만 놓치지 않으면 모든 게 괜찮을 것이다. 그런데 이 소리 없는 불안은 다 어째서란 말인가? 어느 쪽을 보든 시야 바로 바깥에서 정적을 완전히 깨트리지 않는 미미한 움직임이 일었다. 그는 잽싸게 주위를 둘러보다가 온화하지만 불길한 부르데 박사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리고 나서 그는 경고하지 않고 머리를 획 틀어 크리픈을 응시했다. 하, 크리픈을 아깝게 놓쳐버렸다. 조심하는 게 좋아, 크리픈. 나머지 너희들도 하나라도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산산조각 내놓을 테니까. 듣고 있나? 가야 한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미 기사를 쓸 정도 경험은 충분히 했다. 기사를 10개라도 쓸 수 있겠다. 자, 그럼 왜 가지 않는 건가? 모닝 에코야 그가 여기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알 도리가 없고 어차피 그의 기사가 괜찮기만 하다면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이다. 그래. 하지만 위층에 있는 야간 경비원은 놀리겠지. 그리고 관리인. 어쩌면 관리인은 그가 애타게 바라는 5파운드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려 할지도 모른다. 그는 로즈가 잠들어 있을지 아니면 잠들지 않고 누워서 그를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무슨 상상을 했는지 말해주면 로즈는 웃음을 터뜨리겠지. 이건 좀 심했다. 살인자의 밀랍 인형이 보고 있지 않을 때 움직인다는 것만 해도 충분히 나쁜데 그들이 숨을 쉰다는 건 참을 수가 없다. 누군가가 숨을 쉬고 있었다. 아니면 그 자신의 숨소리가 멀리서 나는 것처럼 들리는 건가? 그는 귀를 기울이며 긴장해서 꼿꼿이 앉아 있다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은 자기 숨소리였던 것이다. 아니, 그렇지 않다면 뭔가가 그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고 즉시 숨을 멈춘 것이다. 휴스는 재빨리 머리를 돌려 매서운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어디에서나 그의 시선은 텅 빈 밀랍 얼굴과 마주쳤고 어디서나 그는 한순간 차이로 손이나 발의 움직임, 입술이 소리 없이 열리거나 닫히는 모습, 눈꺼풀이 깜빡이는 모습, 주름을 펴는 지적인 인간의 표정을 놓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등을 돌리고 있으면 소근거리고 안절부절 못하며 키득거리다가 선생님이 돌아보면 시침을 뚝 떼고 얌전해지는 장난꾸러기 아이들 같았다.
이건 말도 안 된다. 확실히 그럴 수가 없다고. 그는 뭔가에 의지해야 했다. 본질적으로 일상적인 세계에 대낮에 런던 거리에 속한 뭔가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는 레이먼드 휴슨, 성공하지 못한 기자, 살아있고 숨을 쉬는 남자이고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인형에 지나지 않으니 움직이지도 속삭이지도 못한다. 그게 하필 살아있는 것 같은 살인자들의 인형이라서 뭐 어쨌다는 건가? 그래 봐야 밀랍과 톱밥으로 만든 물건이고 음울한 구경꾼들과 오렌지를 씹어대는 여행자들의 즐거움을 위해 서 있을 뿐인데. 좀 낫군. 어제 들은 우스운 이야기가 뭐였더라? 그는 이야기를 겨우 떠올렸지만 전부 다 생각해내지는 못했다. 부르데 박사의 시선이 충동질을 하고 부추겨 마침내는 돌아서게 만들었기에. 휴수는 고개를 반쯤 돌리다가 끔찍한 최면의 눈을 지닌 존재와 얼굴을 마주하고자 아예 의자를 돌렸다. 휴슨의 눈이 커졌고 그의 입은 처음에는 공포로 경련을 일으키며 다물렸다가 한쪽이 올라가며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뱉었다. 그리고 나서 휴슨은 음산한 메아리가 울리도록 버럭 소리를 질렀다. 움직였어. 이 망할 놈. 그래, 움직였어. 제기랄 봤다고. 다음 순간 그는 남극의 눈 속에 얼어붙은 채 발견된 사람처럼 앞을 똑바로 응시한 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부르데 박사의 움직임은 느긋했다. 그는 버스에서 내리는 숙녀처럼 점잔을 빼며 조심스럽게 받침대에서 내려섰다. 다는 높이가 60cm 정도였고 그 가장자리 위로 플러시천이 덮인 밧줄이 호선을 그리며 걸려 있었다. 부르데 박사는 밧줄을 들어 올려 그 밑으로 몸을 빼내더니 단에서 내려와 그 가장자리에 휴슨을 마주하고 앉았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기분 좋은 밤이요. 그는 외국식 억양이 거의 없는 완벽한 영어로 말을 이었다. 이 전시장의 훌륭한 관리인과 당신이 나누는 대화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밤 동안 여기에 함께 있을 사람을 얻으리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는 이야기는 별로 할 필요가 없겠지요. 내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지만 내 말은 완벽히 잘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우아하니 당신은 신경과민이라고 해야 할까요? 친애하는 기자 양반, 오해하지 마시오. 이 한심한 인형들 중 하나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게 아니오. 난 부르데 박사 본인이라고. 그는 잠깐 말을 멈추고 기침을 하더니 다리를 들어 올렸다.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실례했어. 몸이 좀 굳어서. 설명을 하게 해 주시구려. 나는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는 없는 상황들로 하여 잉글랜드에 사는 편이 바람직해졌다. 오늘 저녁 이 건물 근처에서 지나친 호기심으로 나를 뜯어보는 경찰을 보았어. 아무래도 그 경찰이 따라와서 내게 곤란한 질문을 던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군중들 사이에 섞여 이리로 들어왔지요. 추가 요금을 내고 지금 우리가 만난 이 방으로 들어왔고 도망칠 방법이 있겠다는 영감이 떠올랐어. 나는 불이 났다고 소리를 질렀고 멍청이들이 다 계단으로 몰려갔을 때 내 인형에게서 지금 내가 입고 있는 두건 달린 코트를 벗겨내어 걸치고 내 인형은 뒤쪽 담 밑에 숨긴 다음 받침대 위에 올라섰어.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 후로 나는 지독히도 피곤한 저녁을 보냈어요. 하지만 다행히 늘 사람의 시선을 받는 건 아니라서 이따금씩 심호흡을 하고 굳어버린 자세를 풀 기회가 있었지요. 어린 사내아이 하나는 내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기도 했어. 아마 집에 돌아가서 회초리를 맞고
곧장 침대에 들어갔겠지요.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어 당혹스러웠소만 관리인이 나에 대해 해준 설명은 좀 치우치기는 해도 다 틀린 것은 아니요. 세상에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된 일이지만 나는 죽지 않았어. 내가 수년간 탐닉한 취미에 대한 설명은 이해가 좀 부족하긴 해도 대체로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어. 세상은 수직가와 비수직가로 나뉘는 법이요. 비수직가에 대해서는 고려할 것이 없지요. 수직가들은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돈으로부터 담배카드, 나방에서 성냥갑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물건을 수집하고 나는 목구멍을 수집하지요. 그는 다시 말을 멈추고 탐탁치 않은 마음과 흥미가 뒤섞인 눈으로 휴슨의 인후를 뜯어보더니 말을 이었다. 나는 오늘 밤 우리를 만나게 해준 기회에 감사하고 있어. 불평을 한다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짓으로 보일지도 모르겠구려. 일신의 안전이라는 동기면에서 지난 세월 동안 나는 어느 정도 행동을 자제해왔고 이번에 약간은 독특한 내 변덕을 만족시킬 기회가 와서 기쁘다. 하지만 너그러이 봐준다면 개인적인 품평 한 가지를 하고 싶은데 당신은 목이 너무 가늘군요.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당신을 고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는 목이 굵은 남자들을 좋아하거든. 굵고 붉은 목이 좋지. 그는 안주머니를 뒤져 뭔가를 꺼내더니 집게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왼쪽 손바닥에 부드럽게 문질렀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건 작은 프랑스 면도날이요. 잉글랜드에서는 많이 쓰지 않지만 아마 당신은 알고 있겠지요. 날 있으면 나무에 갈지요. 곧 보게 되겠지만 날은 아주 좁아요. 아주 깊이 잘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충분하지. 잠시 후면 직접 보게 될 거예요. 정중한 이발사라면 누구나 하는 정중한 질문을 하나 던지리다. 면도날이 마음에 드시는지. 그는 작지만 사악하고 위협적인 몸을 일으켜 사냥에 나선 표범 같은 조용하고 은밀한 걸음걸이로 휴슨에게 다가갔다. 턱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겠군요. 고맙소.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요. 고맙소. 메르시, 무시. 메르시, 메르시. 방 한쪽 끝에는 낮이면 위층에서 약간 흐릿하게 걸러진 햇살이 들어오는 두꺼운 젖빛 유리를 끼운 채광창이 하나 있었다. 해가 뜨고 나자 이쪽에서 들어오는 햇살이 부드러운 전구 불빛과 뒤섞이기 시작했고 이렇게 엉킨 조명이 더 이상 공포를 덧칠할 필요가 없는 장면에 한층 끔찍한 분위기를 더해주었다. 밀랍 이정들은 이제 무서워하며 자기들 사이를 돌아다닐 군중들의 감탄 또는 비난을 기다리며 제자리에 무감각하게 서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휴슨이 안락의자의 등을 기댄 채 움직임 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턱은 마치 이발사의 손길을 기다리듯 약간 위로 들렸고 목이나 몸이나 긁힌 흔적 하나 없는데도 그는 죽어 싸늘하게 쉬고 있었다. 그에게 손톱만큼도 상상력이 없다는 이전 고용주들의 평가는 틀린 것이었다. 브루데 박사는 무감동한 얼굴로 죽은 남자를 바라보며 제 받침대 위에 서 있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고 움직일 수도 없었다. 결국 그는 밀랍 인형에 지나지 않았다.